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소름 돋는 실화입니다. 2024년 11월, 러시아가 무적이라고 자랑하던 최신 전차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등장했어요. 서방의 모든 무기가 무력했습니다. 세계가 절망에 빠진 바로 그 순간, 한 독일 과학자가 3년 전 기억을 떠올렸죠. 모스크바 회의실에서 러시아 전문가들에게 무시당했던 한 젊은 한국 연구원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때 그가 했던 경고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포항의 붉은 용광로 불꽃이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기술이 정말 러시아의 강철 괴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 세계가 한국을 우러러보게 된 그 놀라운 8일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가슴이 벅차오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슈나이더입니다. 독일에서 방산재료공학을 연구하며 NATO 기술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새벽,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전 세계를 경악시킨 일이 벌어졌어요. 러시아가 극비리에 개발한 최신 전차 아르마타 T가 실전에 첫 투입된 거였죠. 저는 브뤼셀 NATO 본부에서 실시간 위성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검은 강철 덩어리 같은 전차가 지평선에 나타났어요. 기존 전차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두껍고 더 거대하고 더 위협적이었죠.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괴물 같았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전차 포구에서 화염이 번쩍하더니 단 한 발의 포격으로 우크라이나군 참호 전체가 먼지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수십 명의 젊은 병사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우크라이나 방어선에서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서방이 자랑하는 최고 성능의 무기였죠.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미사일이 전차 장갑에 부딪히자 거대한 폭발과 함께 불꽃만 튀고 완전히 튕겨나간 거예요. 연기가 거치자 전차는 여전히 멀쩡했습니다. 긁힌 자국조차 없었어요. 무전기에서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죠. 효과가 전혀 없다는 보고였어요. 그 병사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러시아 제3군단 사령관 알렉세이 보로딘 장군의 음성이 전장 무전을 통해 울려 퍼졌어요. 이것이 러시아 강철의 힘이라며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만함이 담긴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다음 날 러시아 국영방송에는 수석 설계자 이반 페트로프가 출연했습니다. 58세의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방의 작은 나라들이 만든 기술은 장난감일 뿐이라고 조롱했어요. 러시아 강철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했죠. 그 순간 저는 갑자기 3년 전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한 젊은 한국 공학자가 러시아 전차의 배터리와 강제 결함을 지적했던 그 장면 말이에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었죠. 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끔찍한 현실을 보니 그가 옳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진지했던 눈빛이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문득 포항 용광로의 붉은 불꽃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제 가슴 속에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침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3년 전 그 차갑던 모스크바 회의실이 떠올랐어요. 2021년 12월 국제방산기술협력회의에서 벌어진 일 말입니다. 당시 저는 독일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었어요. 회의 주제는 차세대 장갑차 기술이었죠.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하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온 젊은 공학자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최신 전차 기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거였어요.
그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혹한기에서 배터리 성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 현재 사용하는 강제가 특정 각도에서 취약점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어요. 심지어 구체적인 개선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반 페트로프가 벌떡 일어나더니 책상을 주먹으로 쳤어요.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페트로프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작은 나라 주제에 감히 러시아 기술을 평가하려 드느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국 공학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펼치려 했습니다. 그때 다른 러시아 관계자들도 합세했어요. 한국은 전차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 아니냐며 비웃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 공학자의 주장이 타당해 보였지만 감히 러시아를 정면으로 반박할 용기가 없었어요. 결국 눈을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 한국 연구원이 홀로 자리를 떠나는 뒷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어깨가 처졌지만 등은 꼿꼿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거죠. 그 이후 저는 계속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나는 진실을 외면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 장면이 악몽처럼 되풀이됐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의 참혹한 영상을 보니 그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분노와 함께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한국 연구원이 옳았다는 확신 말입니다. 언론에는 또다시 페트로프의 오만한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러시아 강철은 무적이라는 그의 주장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신감에 균열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침묵하지 않겠다고요. 한국과 함께 반드시 이 강철 괴물을 막아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제 눈앞에는 포항 용광로의 붉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꽃이 세상을 구원할 거라는 믿음과 함께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목적지는 한국 포항이었어요. 3년 전 그 회의에서 만났던 연구원을 찾아야 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새로웠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포항공대 소재공학과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연구동 입구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이서연 박사였습니다. 33세의 그녀는 3년 전 그 회의에 참석했던 연구원의 후배였어요. 이서연 박사는 저를 맞아주며 말했습니다. 선배 연구원이 독일 전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마치 제가 올 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연구소 지하 실험실로 내려가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명의 연구원들과 노동자들이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거대한 용광로에서 붉은 불꽃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용광로 앞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예술작품 같았어요.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그들은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들이 결연해 보였어요. 이서연 박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러시아 전차 소식을 들은 즉시 긴급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요. 특수강제를 이용한 관통 탄심 개발이 목표였습니다. 첫 번째 관통 시험이 시작됐어요. 기존 서방 탄환으로는 뚫을 수 없었던 두께의 장갑판이 준비됐습니다. 연구원들의 긴장된 얼굴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산 특수강 탄심이 발사됐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장갑판을 단숨에 관통하며 뚫고 지나간 거였습니다. 실험실 전체에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연구원들이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3년간의 연구가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어요. 저 역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서연 박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포항의 불꽃이 전쟁을 멈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용광로의 붉은 불꽃이 더욱 높이 치솟았어요.
마치 희망의 신호탄 같았습니다. 이 강철이 세계를 살린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밤새 계속된 실험은 모두 성공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러시아의 오만을 꺾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죠.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의 불꽃은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세상을 구할 그 불꽃이 말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긴급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전차들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향해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시 결정을 내렸어요. 포항에서 개발된 특수강 탄심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긴급 지원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저는 NATO 자문위원 자격으로 현장 배치에 참여했어요. 12월 3일 새벽, 한국산 탄심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병사들은 반신반의했어요. 서방의 최신 무기도 통하지 않았는데 한국 제품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포항 연구소에서 본 그 놀라운 관통력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러시아 아르마타 T가 지평선 너머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위협적이고 거대한 모습이었어요.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얼굴에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첫 번째 사격 명령이 떨어졌어요. 한국산 특수강 탄심이 장전된 대전차 무기가 발사됐습니다. 탄환이 전차를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위성을 통해 지켜봤어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탄심이 러시아 전차의 측면 장갑을 정확히 관통한 거예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전차 내부에서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무적이라던 아르마타 T가 멈춰섰어요. 전력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것 같았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움직이지 못하는 강철 괴물의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우크라이나 병사들로부터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드디어 막을 수 있다는 기쁨이었습니다. 전선 곳곳에서 비슷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산 탄심으로 무장한 부대들이 러시아 전차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어요. 한 우크라이나 병사가 무전으로 외쳤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스틸이라고요. 그 목소리에는 감사와 경이로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위성 화면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년 전 모스크바에서 무시당했던 한국 기술이 드디어 진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거든요. 러시아군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무적 전차가 연달아 무력화되자 진격을 멈춰 선 거였습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우크라이나 전선은 오랜만에 평온했습니다. 한국의 강철이 가져다준 평화였어요. 한국 강제의 위력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러시아 내부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12월 10일 러시아 국방부 내부 기밀 문건이 언론에 유출됐어요. 그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산 특수강 탄심이 아르마타 T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는 상세한 분석 보고서였어요. 러시아가 자랑하던 무적 신화가 산산조각난 순간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 탄심이 전차의 핵심 부위를 정확히 관통해 내부 전력 시스템을 마비시켰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3년 전 그 한국 공학자가 지적했던 바로 그 취약점이었습니다. 이반 페트로프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강철의 우수성을 자랑하던 그가 갑자기 언론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숨어버린 거였어요. 러시아 국영방송은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국제 언론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CNN과 BBC가 3년 전 모스크바 회의 영상을 다시 방송했어요. 페트로프가 한국 전문가를 조롱하며 소리를 지르던 그 장면 말입니다. 전 세계가 그 오만함의 대가를 목격하게 됐어요. 독일 슈피겔지는 더욱 신랄했습니다. 진짜 성견지명은 한국에 있었다는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페트로프의 과거 발언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기사였습니다. 저는 그때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3년 전 회의에서 직접 목격한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한국연구원이 얼마나 정확한 지적을 했는지 말이에요. 인터뷰에서 저는 강조했습니다. 진짜 영웅은 한국 기술자들이라고요. 그들이 없었다면 러시아 전차를 막을 수 없었을 거라고 했어요. 프랑스 기술자 피에르 뒤랑도 저와 함께 증언에 나섰습니다. 그 역시 3년 전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었어요. 한국 연구원의 말이 옳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국제 여론이 완전히 한국 쪽으로 돌아섰어요. 소셜미디어에는 한국 기술을 찬양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러시아 기술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페트로프는 결국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자신감이 없었어요. 3년 전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러시아군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12월 15일부터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프랑스 TF1, 독일 GDF까지 주요 방송사들이 모두 포항을 찾았어요. 한국의 강제 기술이 세계적 화제가 된 거였습니다. 저 역시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엔 국제 언론들과 함께였습니다. 포항 제철소에 도착하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용광로 앞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불꽃이 치솟는 모습이 전 세계 뉴스 오프닝 화면을 장식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더욱 감동적이었던 건 현장 노동자들의 모습이었어요. 58세의 베테랑 용광로 기술자 박철민 씨를 만났을 때의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박철민 씨는 30년간 이 용광로를 지켜온 분이었어요. 거친 손과 그을린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뜨거웠어요. BBC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박철민 씨는 처음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평생 묵묵히 일만 해왔는데 갑자기 세계적 관심을 받게 된 거였거든요. 하지만 곧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자신이 만든 철이 세상을 구했다는 말에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그 순간 저도 울컥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협력 제안이 쏟아졌어요. 미국 로키드 마틴, 독일 라인메탈, 프랑스 탈레스까지 유명 방산업체들이 모두 한국과의 합작을 원했습니다. 이서연 박사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았어요. 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폭발이 일어났어요. 스틸 미라클 프롬 코리아라는 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한국 기술에 열광했어요. 유튜브에는 포항 제철소 영상들이 수백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용광로에서 쇳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이 특히 인기였어요. 댓글들도 감탄사로 가득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언론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과거의 편견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감격스러웠습니다. 3년 전 무시받았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의 구원자가 된 거였어요. 포항의 붉은 불꽃이 전 세계 뉴스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12월 말 한국 강제 덕분에 전선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러시아의 무적 전차들이 연달아 무력화되면서 진격이 멈춰선 거예요. 우크라이나군은 오랜만에 안정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러시아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에 접촉해온 거였습니다. 자신들의 전차 기술 개선을 위해 도움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한국을 그토록 무시했던 러시아가 이제는 도움을 구하고 있다니요.
역사의 아이러니였어요. NATO 본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한국과 서방 간의 가교 역할을 맡게 됐어요. 이서연 박사와 여러 차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명확했어요. 군수 강국이 아닌 평화 중재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자신들의 기술 우위를 무기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만드는 도구로 활용하려 했어요. 1월 초, 드디어 휴전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에 한국도 중재자로 참여했어요. 저 역시 NATO 자문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러시아 대표들의 모습은 3년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을 대하는 태도도 예의 바를 정도였어요. 이반 페트로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한국 기술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한국이 제시한 평화적 해결 방안이 양측 모두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기술 공유를 통한 상호 발전이 핵심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서방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는 일이었어요. 3년 전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습니다. 회담 마지막 날, 저는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세상은 이제 한국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요.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평화를 향한 의지 측면에서도 말입니다. 한국의 지혜로운 선택 덕분에 전쟁이 평화로 바뀌고 있었어요. 포항의 불꽃이 진정한 평화의 등불이 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제네바에서 역사적인 평화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한국의 중재로 이루어진 이 협정으로 전쟁이 공식 종료됐어요. 전 세계가 한국의 지혜로운 리더십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협정 체결과 함께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어요. 전후 재건회의에서 한국 강제가 국제 표준으로 공식 채택된 거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방산 기술은 한국 기준을 따르게 됐어요. 한국 기업들에게는 전 세계에서 수주가 몰려들었습니다. 포항제철을 비롯한 한국 철강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게 됐어요. 한국 경제는 전례 없는 대도약을 맞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감격스러웠어요. 3년 전 무시받았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평화의 중심이 된 거였거든요. 3월 어느 따뜻한 봄날, 저에게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한 젊은 병사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27세의 안드리라는 이름의 병사였습니다. 안드리는 한국 탄심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람 중 하나였어요. 러시아 전차가 자신의 참호를 향해 포격할 때 한국 강제로 만든 방어막이 그를 보호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저 때문에 한국과 연결될 수 있었고,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요. 당신이 한국을 불러줘서 우리가 살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3년 전 침묵했던 죄책감이 비로소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4월에는 포항을 다시 방문했어요. 이번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로 제철소가 북적였어요. 박철민 씨를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세계적 명성을 얻었지만 여전히 겸손하셨습니다. 다만 자부심만큼은 하늘을 찔렀어요. 용광로 앞에 선이 붉은 불꽃이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꽃의 의미가 달랐어요. 전쟁의 도구가 아닌 평화의 상징이 된 거였죠. 이서연 박사는 국제적 석학으로 인정받았어요. 세계 각국에서 그녀를 모셔가려 했지만 그녀는 한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국에서 더 큰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양국 간 기술 협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침묵을 만회하는 일이기도 해요. 밤하늘에 빛나는 포항의 불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전쟁에서 평화까지 이 모든 기적을 만든 것은 한국의 강철과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었다고요.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켜내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포항의 붉은 불꽃이 세계를 구한 이 놀라운 실화, 정말 가슴 벅차지 않으셨나요? 3년 전 무시받았던 한국 기술자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우리나라가 전쟁을 평화로 바꾼 주인공이 된 이야기 말입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한국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벨 알림도 켜놓으시면 우리나라의 숨겨진 기적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